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삼계동의 여정사 포교원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도명선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본찰은 밀양 삼랑진 여정사라는 산사가 저희 본찰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우리 그 총장님이야 또 많은 분들이 귀한 분들이 자리해 주셨고 오늘 또 특히 학생분들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조금 긴장이 됩니다. 저희는 뭐 절집 안에서만 이렇게 강의를 하고 불자들 상대로만 하다가 제가 역사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인제대학교에서 이렇게 판을 잘 깔아주셔가 이렇게 뭐 이제 이 자리까지 나섰습니다만은 저는 아직 아마추어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셨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 코로나를 끼니까 코로나 끼고 코로나 돼가지고 이 마스크를 끼고 강의를 하니까 한 3,000m 산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금 힘듭니다. 좀 천천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를 할 그 제목은 대청동 사지를 통해 본 장유 대사의 실체입니다. 우리 김해의 정체성은 가야입니다. 이 가야는 가야를 연 사람 김수로와 그리고 허왕우라는 이 두 분의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야에 대한 연구는 일본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북한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 지금 현재 남한보다 북한이 가야 연구가 더 일찍이 이제 가야를 연구했고 또 우리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임나일본부에 대해서 있니 없니 이렇게 설왕설래하지만 북한은 벌써 뭐 6, 70년대에 이미 이 문제를 다 정리하고 끝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지금 남한보다 더 가야 연구가 더 많이 됐는데 그러나 북한도 이게 유물론적인 그런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유물론은 종교를 부정하기 때문에 가야 불교라든지 거기에 있는 정신 문화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고대 국가라 할지라도 고대 국가가 처음 세워질 때는 그 어떤 명분을 가지고 국가를 세우기 위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국가를 세우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대에는 재정일치의 사회가 많았고 그래서 정치자는 어떤 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단순히 제사장이라 그러면 뭐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정도가 아니고 당시에 굉장히 앞선 어떤 지식과 또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춘 사람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야 문명을 연 김수로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 김수로 왕도 굉장히 뛰어난 군주였다. 아주 젊은 나이에 벌써 가야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 단순히 문명만 발전시킨 것이 아니고 가야 문명 속에 어떤 정신적인 것까지도 다 확보하게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가야 불교나 가야 문화에 대한 유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물은 많습니다만은 이제 가야 불교라든지 가야 문화의 핵심 정신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유적은 많지 않는데 이제 최근에 저 대청동 사지라는 것을 발굴했습니다. 저 대청동 사지는 최근에 발굴은 했지만 저 사지가 발견된 것은 이미 좀 시간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동 사지라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저 가야불교 문화재 연구소, 가야불교 문화재 연구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불교 문화재 연구소에서 김해시 의뢰를 받아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이렇게 발굴을 하였습니다.
저 대청동 사진은 대청동 사진은 지금 여기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저기 칠산이라고 하는 저 좌측 편으로 저기 용지봉이라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용지봉이라고 희미하게 보이는데 저 용지봉 아래 자락에 대청동 사지가 있습니다. 저 위치가 대청동 사지의 위치가 이쯤 됩니다. 이쯤 되는데 저 대청동 사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저게 왕우사다, 또 장유사 예터다 이렇게 이제 설왕설래했습니다. 설왕설래했는데 불교 문화재 연구소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 한번 제가 저기 갔었습니다. 그 가서 보고는 저는 저게 대본의 왕우사가 될 수가 없다. 저것은 장유사가 분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추측이나 단순한 어떤 그런 믿음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한 그 결과에 의해서 저 대청동 사진은 장유사 예터가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였고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여러분 대청동 사지 발굴 조사에 관한 그 자료가 있죠. 그 자료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이 자료를 띄워볼 수 있을까요? 요거는 자료는 한번 좀 손 봐주십시오. 자, 일단 이 자료에 보면 김해 대청동 사지 학술 발굴 조사 학술 자문회의 자료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이제 쭉 넘겨 보시면 이게 2020년부터 해가지고 1, 2차로 해가 올해 4월 2일까지 이렇게 발굴하였습니다. 실조사일은 1차 조사가 21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조사가 25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 발굴 조사가 끝나고 나서 여기 이제 자문위원님들 쭉 나오는데 저는 여기 이제 비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불교 쪽에 위원으로 이렇게 여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김태준 교수님, 이막종 정 관장님, 최태선 교수님부터 해가 이렇게 저도 이 자리에서 함께 그 보고를 받고 또 현장에 가서 이것을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는데 이 대청동 사지에서 발굴된 것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해서 고려, 조선 시대까지의 유구들이 건물 유적지가 발굴되었습니다. 이제 총 17기 정도, 17구 정도 발굴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기단들도 건물 기단들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기단도 큰 기단은 보면 현재 남아 있는 것만 해도 한 2m 정도의 높이에 한 40m 이상, 그 돌들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기단 위에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 조선 시대까지 건물 유적지와 그 유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기와편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대에 맞는 것들이 발굴이 됐는데 여기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가야 도기들도 몇 점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발굴을 진행했던 분들이 이 도기들이 너무 숫자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뭐 제대로 뭐 어떤 그릇의 원형을 갖추었거나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에도 넣었을 텐데 그 조각 자체가 그래 크지가 않고 그것도 한 2점 발굴됐기 때문에 그걸 공식화하기에는 좀 못해서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고고학적으로 이런 발굴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그 켜켜이 내려가다 보면 그 시대적으로 점점점 더 고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대청동 사지가 그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자, 저기 장유사가 있고, 예, 이 대청동 사지 위치는 여기입니다. 장유사하고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 자, 대청동 사지. 자, 여기 보시면 아주 공교롭게도 저 중간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저 중간으로 도로가 나 있어가 사실은 저 중간 자리는 발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중간 자리가 그나마 여기에서는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인 통일신라 시대의 그 건축물이 있는 자리.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여기가 아마 법당 자리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뭐 도로를 우회하지 못해서 지금 저기는 발굴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발굴 조사가 끝나고 지금 이제 이것을 지금 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일주일 전에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관계로 지금 이렇게 늦춰졌는데, 저는 당시에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좀 발표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가야의 유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특히 가야 불교에 관한 유물이 많지가 않은데 이 유물들이 발굴이 됐다 하더라도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저것은 또 유야무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김해시에서 여기에서 뭐 장유사라고 하든지 왕우사라고 하든지 그런 이제 명문이 적힌 기와가 발굴되지 않았다. 그리고 풀상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저것을 뭐 다른 건물 용도로는 얘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그런 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지금 다시 복토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놔두고 저기에서 조금 더 그 합리적인 어떤 그런 토론을 해서 필요하다면 저 도로를 뭐 돌려서라도 발굴을 한다 그러면 좀 더 나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대통령 사지에서 자,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정확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이제 장유 계곡입니다. 예, 장유 폭포가 있고 입구 쪽에서 조금 올라가면 대청동 사지가 있습니다. 사지가 있고 여기에서 1.4km 정도 올라가면 여기에 장유암이 있습니다. 예, 저 뒤에 산이 용지봉이고 이게 이 전체적인 계곡의 방향은 동남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남쪽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사지도 보면 사지 요 좌측편으로 제법 큰 계곡, 요 대청 계곡이 내려가고 사지 오른쪽으로도 조그만 그런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절이 지어질 때는 쌍계사, 우리가 하동에도 쌍계사가 있지만 전국에 쌍계사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그 계곡이 한쪽으로 흐르는 데도 있지만 양쪽으로 흐르는 데 위에 끝 지점에 석축을 쌓고 건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뭐 예의 없이 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요 위에가 1구역이고 요 밑에가 2구역이고 이렇게 나누어서 그 발굴을 했습니다. 이렇게 석축이 이제 저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도자기 파편들하고 이 석축은 한 2m 정도, 2m 이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 전체적인 길이가 한 40m 이상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철 설러지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또 한쪽의 학자들은 철 설러지와 이런 게 또 나오고 했으니까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을 두고 이쪽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풀상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기와 명문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본질적인 것만 보지 않고 그 주변적인 것을 하다 보면 또 본질적인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사지를 발굴할 때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사지를 발굴하면 그 절
절 이름이 적힌 명문 그런 기와들 이런 게 발굴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니까 그 10개 발굴해도 그게 하나 놓을까 말까 한다 이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청동 사지에서 명문기와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실망스러운 결과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왔으면 좋겠지만 나오지 않았다 해서 크게 실망할 것은 없다. 그리고 저 대청동 사지가 가락국기에서 얘기하는 그 장유사의 흔적일 가능성이 많다. 그것이 오늘 본 발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대청동 사지의 실체. 이 PPT 한번 봐주십시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게 기원 전후의 고 김해만입니다. 기원 전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봉황동이 있고 지금 인제대는 어디쯤 있을까요? 인제대는 이 뒤쯤이나 어디 있겠죠. 여기가 이제 김해시 자리가 이쪽입니다. 김해시 자리가 이쪽이고 이쪽이 바로 이모산입니다. 이모산이고, 네. 이 전체가 옛날에는 전부 바다였습니다. 이게 지금도 뭐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지하를 파보면 관정을 하거나 하면 막 뻘이 나오고 조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현재 입장에서 현재 기준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그 고대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고대사는 고대의 지형과 고대의 어떤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봐야만이 제대로 보입니다. 지금 여 아래에 여기 가덕도입니다. 이 가덕도도 지금 굉장히 매립이 되고 있고 여기는 진해 용원 쪽인데 진해 용원 쪽에도 지금 다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다 매립이 되고 있고 요 지도를 조금 참고하면 요 지도 다음에 요게 현재의 김해입니다. 현재 김해는 지금 이 내해는 전부 다 매립이 되고 이렇게 이제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진해 용원도 이렇게 다 매립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유사가 있는 위치가 이쯤 됩니다. 지금 이쯤 되고 여기가 이제 본장유라고 하고 여기가 지금 장유입니다. 장유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태정응달리라고 하는 왕우사 위치를 이 태정응달리에 비정하고 있습니다. 비정하고 있는데 제가 본 그 왕우사의 위치는 태정응달리가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본 왕우사는 진해 용운의 주포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미리 이제 좀 보여드리는 것은 이게 나중에 그 장유사지의 위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옛 장유사라고 요게 지금 그 본 장유라고 하는 그곳에 장유사가 있었다라고 해서 제가 이 지도를 그릴 때만 해도 옛 장유사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여기에 있는 줄 알고 이제 옛 장유사 자리를 저기에 본 장유 자리에 그렸습니다. 근데 지금 대청동 사지가 발굴되고 나니까 대청동 사지의 위치가 한 이쯤 됩니다. 대청동 사지가 발굴되고 나니까 가락국기에서 얘기하는 그 위치가 지금 현재 발굴된 저 장유사 위치가 확실히 맞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 다른 부분들은 수정을 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옛 장유사라고 하는 저 위치만큼은 지금 대청동 사지 쪽으로 옮겨야 될 그런 현실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2000년 전에 그 허왕우가 와서 이 가덕도 옆으로 와서 유주지에 머물러서 주포에서 이제 이틀간 수로왕과 초야를 치르고 이제 돌아왔던 그 길입니다. 이것을 허왕우 순례길 또 허왕우 신행길이라고 하는데 가야
요 가야 불교에서 또 가야 문화를 얘기할 때 그동안 좀 풀리지 않은 그런 화두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이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어떻게 보면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상공유사의 그 1차 사료를 정확히 연구해서 규명하면 이 내용을 어렵지 않게 그렇게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여기 견마도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허황우 올 때 처음 허황우를 조망했던 그 섬입니다. 이제 가락국기에 오면 허황우가 도래할 때 갑자기 바다 서남쪽 모퉁이에서 붉은 도슬 담배가 천기 꼭두선이 깃발을 휘날리면서 뱃머리가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망산도에서 보면 딱 정확히 서남쪽 바다 모퉁이입니다. 모퉁이에서 배가 나오게 되고 뱃머리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오다 보면 뱃머리는 북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유주지에서 하루 머뭅니다. 가락국기에 보면 수루왕이 이제 국관을 보내어서 9명의 그 신하들,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치면 삼정성 6판서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예우를 해서 허황우한테 배를 돌려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허황우가 거기서 한번 튕깁니다. 나는 평생 그대들을 모르는데 뭘 믿고 따라가겠느냐라고. 이제 그 의미는 나는 목숨 걸고 이만리 먼 길을 목숨 걸고 왔는데 왜 수로왕 당신이 직접 오지 않았느냐.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제 수로왕한테 알려주니까 수로왕이 그렇다라고 해서 수로왕이 신하들 데리고 여기 주포에 종걸 서남쪽 60보 아래에 만전을 칩니다. 가락국기에 보면 종걸 서남하 60보 허야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만전자리인데 여기가 나중에 가락국의 8대 질지왕이 452년에 수로왕과 허왕과 합혼한 것을 기념하여서 왕우사라는 절을 짓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틀 밤을 보내고 그때 이제 따라왔던 배사공이 15명인데 배사공 15명한테 살 10섬씩을 줍니다. 그러니까 살 20가마. 15 곱하기 20 하면 300가마죠. 살 300가마하고 배 30필씩. 그러니까 배만 해도 450필입니다. 그러니까 300가마의 살과 450필의 배, 그 배도 요즘 배와 다르게 광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싣고 그것만 싣는 게 아니고 이제 음식이야 뭐야 이런저런 뭐 선물과 하고 항해에 필요한 거 실으면 그 배의 규모가 굉장히 컸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렇게 많은 선물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목숨 걸고 먼 길을 항해했다라는 그 어떤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로왕 허왕우가 일본에서 왔다, 중국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정황들을 봐도 허왕우는 분명히 멀리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론 부분입니다. 가야 불교에 대해 연구해온 학자들의 견해는 보편적으로 윤색된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흔히 뭐 인문학에서는 윤색이라 그러면 그것은 원래의 것을 좀 맛깔스럽게 한다, 다른 각도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역사에서 윤색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것은 초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부드럽게 쓰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조작한 것이다, 거짓이다라고 날조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삼국유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권위가 있어요 부인은 학술 행사에서의 발표를 듣는 일반인들은 전문가들의 발표이기에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야 불교를 불신하는 마음이 삭틀 뿐 아니라 우리의 조상님들이 비겁하게도 역사를 날조하는 부끄러운 인물로 잘못 인식하게 된다.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야 학술대회에서 이제 역사는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금 뭐 우리 정치도 우리가 촛불부터 해서 벌써 시민들의 국민들의 참여로 해서 정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저는 스님이지만 도라고 하는 또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스님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도 성직자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지금은 이렇게 모두가 열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전에는 뭐 역사학자들만이 그 역사책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소라든지 이런 국가 관련 역사기관에 들어가면 국민들도 누구나 다 1차 사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르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금방 들통이 나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며칠 전까지 좀 문제가 됐던 게 당군을 홍익 인간을 교육 이념에서 뺀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앞에 인제대학교의 그 어떤 모토가 인덕제세라고 하는데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저 인덕이 바로 홍익 인간입니다. 제세가 제세이화입니다. 그러니까 홍익 인간 제세이화를 옛날에 창업하신 이사님께서 너무나 잘 지으셨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민족의 삶 속에는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어떤 그런 철학이 없는데 그것을 정치인들이 또 그것을 그 이치를 잘 모르고 뭐 없앤다 바꾼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하는 분들은 반드시 역사를 배워야 된다. 역사를 모르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또 특히 이제 역사의 전문가다. 전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그 믿음을 가지는데 그 전문가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 돈을 받았다. 아니면 뭐 또 다른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거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배우는 학생들이나 많은 일반 사람들은 굉장한 혼선이 있게 된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가야사나 가야 불교를 공부할 때 그 학자들이 연구한 것도 많지만은 우리 향토사를 지키는 분들, 일반 또 시민들이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연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맹신해서도 안 되고 잘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스님이고 이 홍익 인간도 그 일영 스님이 쓴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홍익 인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제가 스님이라서 또 그 일영 스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삼국유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일영 스님이 삼국유사에 쓸 당시에 그 당시의 고려의 상황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35년 겪었지만은 그 당시는 원나라 강점기 한 70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풍비박산나고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지려 할 때 스님이라도 내가 이것을 남기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이래저래 눈치 보고 또 학자들은 학자들 나름대로 뭐 또 이래저래 눈치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 제대로 이것을 바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우리 민족의 뿌리와 그 정체성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인 스님이라도 그 사실은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그 선현들이 남긴 우리 조상님들이 남긴 그것을 정확한 근거 없이 막 부정한다거나 또 중국이나 일본의 논리를 끌어와서 그렇게 부정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야사나 가야 불교나 우리 가야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그 연구 결과가 시원치 않은 예를 들어서 학술대회를 한다 무슨 연구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수로왕을 부정하고 후왕후를 부정하고 이 가야의 문화를 부정하는 그런 학술대회를 하고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그러면 참 우리 세금이 아깝고 참 우리 학문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한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그럴 것 같으면 놔뒀다가 제대로 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조원영은 가야불교 관련이 있는 장유화상에 대해 장유화상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창조된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락국기를 말하다 작년에 이제 학술대 한 겁니다. 한국 외대 부산 외대 이광수 교수는 허황우 신화는 18세기에 들어 김해 명울사를 비롯한 작은 사찰들이 사원 비즈니스 차원에서 신화 만들기에 적극 나서면서 또 한 번의 큰 확장을 경험한다. 이 경우 이전 시대보다 더 과감한 방법으로 사료 조작과 날조가 이루어졌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허황우 형제 장유화상이라는 인물의 창조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면 사찰 비즈니스를 위해 가지고 이런 역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전파를 하고, 그리고 허황우도 부정하고, 특히 이제 장유화상은 만들어낸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가야 불교 최초 전례자 장유대사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에 대하여 최근 발굴된 대청동 사지와 유물을 통해 장유대사의 실존을 규명하고 가락국 초기에 불교 도래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본 발표의 목적입니다. 자, 장유대사를 장유화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사라고 하면 큰 대자 서성사자이가, 우리 큰 스님이라고 하면 대사입니다. 그리고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 높은 스님들을 화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야 이 화상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고 원래의 뜻은 좋은 의미입니다. 자, 장유사는 장유대사라고 하는 그 스님의 명으로부터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데, 자, 사찰 명칭과 불보살 명호이 스님의 본명과 연관성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소승불교,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대승불교의 이제 4대 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문수, 보영, 관음, 지장, 이분을 4대 보살이라고 하는데, 자, 어디 가면 문수사다, 보현합니다, 관음사다, 지장합니다, 또 미륵합니다, 또 약사합니다. 이런 이제 이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의 명호를 가지고 절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역사적으로 특정한 인물의 이름, 또 불교 그 스님들의 이름으로 왕우사다, 장유사다, 달마대사, 이제 달마사다, 원효, 의상, 도선, 부설, 월명. 부설은 그 제가자로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충청도에 가면 부설암, 월명사, 또 동우남, 월명암 다 있습니다. 동우남도 있죠. 또 윤필암, 벽송사, 이렇게 다 그 불교에 관련된 스님이나 제가자들, 유명한 제가자들의 이름을 따서 저렇게 절 이름을 짓기도 하고, 밑에 도림사, 해원정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5, 6년 전에 돌아가셨나? 전 종정이신 도림 법전 스님이라고 해인사에 방장하셨던 그 스님의 호를 따서 대구에 가면 도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상계사 방장하셨던 고산 해원 큰 스님, 부산 연산동, 연산동 거기 가면 해원정사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산 큰 스님의 법호를 따서 저렇게 있습니다. 저는 도명인데 전국에 가면 도명사라고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자기 이름을 따서 그렇게 절을 짓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장유대사를 모델로 해서 장유사라는 절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장유화상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1544년에 신제 주세붕이 선 장유사 중창기에서 월지국 신성, 월지국 신성 장유 스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월지국은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인도다, 이런 인식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1708년 김해 명월사 사적비에 보면 그 정운 스님이 찬했는데, 거기에는 장유화상의 서역으로부터 불법을 받들어 오매 왕이 불도를 중히 여겨 숭불하게 된 것을 다시 정음하게 하는 바이다. 장유화상 자 서역 봉 불법 이래 왕지 중도 숭불 역가 흠이 이렇게
이렇게 장유화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음하게 되는 바이다. 이런 용어를 쓰면서 1708년 저런 글을 쓸 때 저 당시에 스님들은 장유화상은 분명히 실존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장유 스님이 실제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왈가왈부하지만은 저 당시에는 그 누구도 장유화상이 어떤 뭐 창조된 인물이다, 가공의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신어산에 가면 은하사가 있죠. 은하사 치운루 중수기 여러분 거기에 또 1812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자 1797년입니다. 정사년 세상 사람들이 찬하기를 가락국 왕비 호황우가 천축국에서 올 때 오빠 장유화상을 따라서 왔다고 한다. 천축국은 본래 부처의 나라이기에 왕이 은하사와 명을사 및 암자를 창건하라고 명하고 부암, 모암, 사암이라 하며 용도는 우모하고 이제 우모하다라는 것은 의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본을 잊지 말라는 뜻을 보이는데 이는 왕후의 소원이었다. 네. 치운루 중수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칠부람 하동 칠부람 현판기 속에 칠부람 유사에 1910년경에 있는데 자 이렇게 쭉 장유화상에 대해서 여기는 김해 김씨 선원 대동보 김해 김씨 세보 김해 김씨 족보에도 장유화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 어떤 고 문서라든지 이 기록도 중요하지만은 족보도 그 역사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5년에 흐렴이 찬한 가락국사 장유화상 기적비에는 이렇게 화상이 놀았다. 절도 장유, 산도 장유, 마을도 역시 장유라. 그러니까 원래의 장유라고 하는 지명의 한자는 길장자의 놀유자입니다. 우리가 논다 그러면 막 그냥 이렇게 술 먹고 노는 것도 노는 거지만은 그 옛날 그 분들은 수행하면서 또 이렇게 법담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그 멋있게 그 노는 것으로 봤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슬유자로 이렇게 지명이 이제 한자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저렇게 장유가 놀유자다. 또 화상의 성은 허시오 이름은 보옥이며 아유타국 임금의 아들이다. 아유타국 군지자야라 이렇게 나옵니다. 장유화상의 연기사찰, 장유화상과 관련된 그런 사찰,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또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장유사, 은하사 옆에 이제 독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사가 그 은하사는 산 서쪽에 있는데 인도 아유타국의 그 부흥을 기원하면서 수행을 한 그 터가 은하사라 그러고 또 이 땅 가야의 번영을 기원하면서 수행하면서 머무른 곳이 독림사라 합니다. 그리고 흥부암 저기 그 이모산에 가면 흥부암이 보이죠. 그 흥부암은 흥을흥자에 부는 마을인데 또 하나의 그 나라, 뭐 업성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나라를 부흥하게 한다. 그리고 팔성암은 장유화상과 그 허왕우 아들 칠왕자 7 조카들 이제 그 합쳐서 8명이죠. 그 8명이 수행했던 암자다에서 팔성암이다. 그 하동에 칠불사가 있고 또 저 창원에 성인이 머문 곳이다 해서 성주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장유화상 실제성에 대한 반론. 장유사라는 사찰명으로 장유화상을 만들었다. 장유산이라는 산 이름으로부터 만들었다. 또 조선시대 사찰 비전 인이설을 위해 창작했다. 그러나 장유화상 창건 연기 사찰이 한두 곳이 아닌 다수고 또 이것은 이제 본말이 전도된 주장들이다. 그리고 기록뿐만이 아니고 민담 설화.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기록된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또 전성된 말로 이렇게 설화로 내려온 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것도 무형의 그런 역사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삼국유사의 그 가락국기에 나오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입니다. 가락국기에 나오는 장유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임진년에 수로왕과 허왕과 합포하던 곳에 절을 세워 절 이름을 왕우사라 하고 사신을 보내어 근처의 평전 식결을 청량해서 삼보를 공양하는 비용으로 쓰게 했다. 이제 식결이라 그러면 한 5,000평
예, 이제 요즘으로 치면 한 5, 6천 평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로부터 절이 생긴 지 500년 후에 장유사를 세웠는데 이 절에 바쳐진 농과 산이 300개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가락국 시대에 왕우사를 세울 때는 나라에서 식결을 줬는데, 예, 그로부터 이제 500년 후라 그러면 고려 광종 시대쯤 됩니다. 예, 저 때는 저것의 한 30배 되는 300결이나 되는 상과 이제 논을 줍니다. 이에 장유사의 삼강은, 이때 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에는 주지다, 총무다, 또 뭐 재무다, 이렇게 이제 주요한 그 요직, 그것을 삼강이라고 합니다. 왕우사가 장유사의 시지 동남쪽 구역 안에 있다 하여 절을 피하고 농장을 만들어 추수한 곡식을 겨울에 저장하는 장소와 말과 소를 치는 마구간으로 만들었으니 슬픈 일이다. 가락국기에 보면 왜 가락국기가 사실적인 기록이냐 하면 이 기록들은 사실은 절과 절의 갈등으로 인해서 절 하나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절 하나가 없어지는 안 좋은 기록인데, 안 좋은 것도 사실이니까 이런 스님이 남겨야 됐다. 그러면서 이런 스님이 처음에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슬픈 일이 하나 있으니 이렇게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됐으니 슬픈 일이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원문입니다. 자, 임진년해가 쭉 나옵니다. 그래 마지막에 비부다, 슬프다 이제. 자, 요 내용은 자 요약하면 452년에 수로왕과 허왕과 하폰한 곳에 절을 세워 왕우사라 했다. 그리고 평전 식결을 하사했다. 왕우사 창건 500년 후 장유사를 채웠고, 그러니까 952년경 고려 광종 때쯤에 농과 산 300개를 하사했다. 장유사 삼강, 주지, 총무, 재무가, 왕우사가 시지. 아까 시지라고 했는데 시자는 뗄나무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관리권 안에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있다 하여 폐사시켰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은 좀 석연찮은 겁니다. 뭐 동남쪽 안에 그 어떤 절이 있다 해가지고 없앤다. 그러니까 그 절을 없애는 이유 치고는 사실은 명분이 좀 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뭐 속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이따가 합리적인 추측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농장을 만들어 곡식 저장하는 창고와 마구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사실을 기록한 자체가 객관적 묘사의 근거다. 뭐 이걸 진짜 그 윤색하려 그러면 뭐 소설 쓰면 되죠. 좋은 내용들만 해가 편집하면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내용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륜 스님이 그래도 국사고, 그 당대의 최고의 그런 인문학자인데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농장을 만들어 곡식 저장하는 창고와 마구간으로 만들었다. 장유사와 왕우사가 갈등이 생겨가 장유사는 늦게 생겼지만은 본찰이 되고 왕우사는 말사가 되는데 결국은 이 왕우사를 없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농장 만들고 곡식 저장하는 창고와 마구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왕우사를 지금 발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벌써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토화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장유사에 대한 기록은 자 가락국기에 있는 놓아 있는 기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1544년 신제 주세붕의 장유사 중창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신제 주세붕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배운동 서원, 그 배운동 서원, 소수 서원을 세운 사람이죠. 아주 골수 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는 1544년 정도 되면 그 불교는 벌써 된서리를 맞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주세붕이 이 중창기를 헌현일에 써줬다는 것은 이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게 전문입니다. 산선 천옥이 가락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빈도가 가락의 장유사를 다시 지었는데 병신년에 시작하여 이듬해 정유년에 마쳤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마쳤습니다.
기둥이 60개 되는 건물들의 풀전은 순건과 추단으로 장식하여 남쪽 지방에서는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 절을 처음 지은 이는 신라 애장왕이지만 그 이전에 수로왕이 2번 넓혔고 확장한 것은 무릇 8번이며 8번째 화주, 이때 화주는 이제 주지 스님이라고 이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화주가 소성입니다. 그 처음은 월주국 신성 장유대사가 화주자였는데 그 나머지 이름은 잃어버렸습니다. 이 절에 올라보면 굽어 보이는 대마도가 마치 가로놓인 탁자 같고 영도와 모든 섬들은 선창에서 기이함을 서로 다투는 것이 영죽산의 통도사와 신어산 감노사도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이어집니다. 예. 청컨대 한마디 말씀으로만 기문을 써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였다. 장유대사와 애정왕이 그 틀을 인연하여 만났고 그 후 보시자와 시주자가 8번 확정하였으며 그 처음은 수로왕이다. 그 나머지 보시자와 시주자 또 주지는 모두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있을 푸구나. 내가 역사를 관찰해 보니 무릇 이렇게 세운 데에는 반드시 글을 썼으니 세봉이 사관이라지만 그대가 저를 중창하였으니 글을 짓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대를 계산에 만났고 경자내에도 만났다. 옛날부터 군주는 미미한 일을 신중히 하였으니 이제 그대들의 도가 흥하지 않겠는가. 가정 24년 3년 중종 39년 태사를 겸하는 상상 주세봉 기록하다. 이 내용을 보면 산성 이제 천옥 스님이 와서 그 기문 짓는 걸 부탁하니까 쭉 들어보고 그것을 요약해가 이제 기문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전문입니다. 요게 여기 전문인데 이 전문 내용을 잘 보시면 이게 사실은 그 장윤사 중창기가 세상에 이렇게 나온 거는 뭐 한 20년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한자를 보면 자 산인 천옥이 가락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해가 빈도가 뭐 절을 짓는데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60개 기둥이 있고 이렇게 순금과 황금으로 이렇게 주단으로 이렇게 지었다. 화려하기가 사려, 갑, 남국은 사치스럽고 화려하기가 이 남쪽 지방에서 최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차왈, 시위, 시사자, 신라 애장왕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절을 이 한자 그대로 보면 이 절을 처음 지은 이는 신라 애장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장유사는 장유화상이 지었든지 아니면 수로왕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세상에서 전하고 설하는 글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라 애장왕이 지었다라고 하니까 이 장유사는 내려오는 그런 민담 설화와도 관계가 없고 벌써 여기에서 이제 일종의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학자들도 연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향토사학자 정영도 선생님께서 여기 아주 오랫동안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걸 잘 풀어내셨습니다. 풀어내셨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이 신라 애장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처음에 장유화상이 틀을 잡고 그게 수행을 하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장유화상이 수행을 하지만 그 틀을 잡은 이는 수로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도. 근데 가락국기에도 이 임시 궁궐을 만들 때 수로왕이 직접 풍수를 보고 그 궁궐 틀을 정합니다. 그래서 신다평의 궁궐 틀을 정할 때 이 땅은 엮기가 같고 좁고 그렇지만은 가히 16나안이 살기에 좋은 곳이다. 그리고 수로왕이 지었다는 가야 초기의 사찰들을 보면 전부 다 터가 호방하고 풍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풍수를 잘 보는 수로왕이 틀을 정하고 장유화상이 거기에서 수행을 시작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수로왕 중해. 그러니까 처음에와 두 번째는 수로왕이 거듭 그것을 확장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확장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8명의 그 확장한 분들이 있는데 그 8번째가 바로 소성야, 천옥 자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유사 중창기가 원래 있던 그대로 내려온 게 아니고 이것도 중간에 이제 몇 번의 그 어떤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아마 3번째 제대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록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함축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몇 번의 그 굴곡진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그 원문이 좀 변형이 될 수 있지도 않았나. 그러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처음에 틀을 잡은 사람은 수로왕이고 거기에 수행하고 첫 주지가 된 사람은 장유대사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대로 이제 그렇게 조그마한 것으로 내려오다가 후대에 제대로 된 절을 중창한 것은 바로 신라 애장왕대이다. 자, 그래서 신라 애장왕이라 그러면 이제 통일 신라 시대죠. 애장왕이 800년에서 809년까지 한 10년간 재위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대청동 사지가 보니까 통일 신라 시대 아까 이제 가야 시대 그 자기 조각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현재 발굴된 그 기단하고 그것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유사에 대한 기록이 고려시대, 가라국계는 고려시대라고 하고 장유사 중창기에는 통일신라 시대. 그러니까 이 두 시대의 차이가 한 150여 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대청동 사지의 그 기록을 보면 신제 주세붕이 한 장유사 중창기의 기록이 더 맞다. 장유사 중창기에는 신라 애장왕이라고 했고 지금 발굴된 거기에 그 기단부터 해서 그것도 통일신라 시대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가락국기에 나오는 그 한 950여 년 그때 기록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은 아마 가락국기가 씌워질 때 시간이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그 옛날의 기록이라서 뭐 한 100년 이상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가락국계의 기록은 밖으로 전해진 곳이고 이 장유사 중창기는 선인과 선인들 사이에 절 내부로 전승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장유사 중창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더 정확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청동 사지가 장유사 중창기의 기록과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대청동 사지가 옛 장유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제 조 내용입니다. 천옥 스님이 장유사를 짓는데 기둥이 60개 되는 건물들이 화려하다. 본래의 터에, 본래의 터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래의 터에 장유사라는 절을 제대로 지어니는 신라 애장왕이다. 수로왕이 처음과 두 번 확장했고 이후 애장왕이 다시 지었고 이후에 8번 확장했고 그러니까 8번째 주지가 천옥 자신이다라고 했으니까 수로왕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그 나머지 한 5번 정도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주지들은 알 수 없다. 절에 오르면 이제 여기에 보면 절에 오르면 대마도와 영도 주변의 섬들이 아름답게 보인다. 아까 이거 보여드린 그 지도에서 보면 여기 대청동 요 사지 여기에서 보면 장유사가 여기 위쪽에 있고 대청도 사지가 있는데 이 계곡이 동남쪽으로 있는데 이 동남쪽으로 보면 영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면 대마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의 영역을 얘기했을 때 대청동 사지라 해서 꼭 지금은 이제 나무도 많이 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앞이 정확하게 많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절의 영역이라고 하면 거의 이 산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 전체의 어느 지점에서 보면 영도와 그리고 대마도가 보인다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방향이 구글 지도를 띄워보면 딱 그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대마도는 또 탁자, 테이블이 놓인 것처럼 그런데 여기도 그런 표현을 이제 마치 탁자가 가로나인 탁자가 있는 것 같고 그런 표현을 이제 대마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섬들이 아름답기가 영축산의 통도사보다 더 좋고 그리고 상동에 있었던 옛날 감노사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장유대사와 애장왕이 그 터를 인연하여 만났고 자 우리가 장유대사와 애장왕은 벌써 시대적으로 장유대사는 기원 전후 월지국 사람이니까 기원 전후고 애장왕은 벌써 800년대 사람이니까 800년의 시차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둘이가 직접적으로 만났다라고 말이 되지 않죠. 어떤 틀을 인연하여서 그렇게 시간적인 어떤 동일한 공간을 두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그것을 인연하여 만나는 것을 만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해서 그 사람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정적으로 와닿고 그래서 그분의 어떤 핵심적인 가르침을 내가 이해하게 됐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표현할 때 그것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옥의 청으로 주세붕이 글을 지었고 불도가 흥하리라. 자, 가정 23년. 자, 이 기록이 이렇게 정확한 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 23년은 중국 명나라 시대의 그 연호인데 중종 39년이라는 당대의 명확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야 시대에 허황우를 지은 왕우사는 평년 10개인데 비해 통일신라 시대에 장유화상을 위해 지은 장유사는 농과 산을 300개이나 받는다. 그리고 후대에 늦게 세워졌지만은 훨씬 많은 전지와 절도 크게 이렇게 짓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추측컨대 불교 대표 인물의 상징 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제 가야 시대에는 파사스탑을 가져온 허황우를 불교 전례의 대표 인물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가야 시대에는 이제 허황우가 시조 할머니로서 그런 이제 입지도 있었고, 그래서 이 김해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숭앙을 받는 그런 분이라서 그때는 이제 왕가에서도 왕우사라는 그 절까지 지어서 허황우를 기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는 이제 시대가 지나서 통일신라 시대 또 고려 시대 이렇게 될 때는 불교가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허황우는 뭐 대단한 인물이기는 하지만은 제가자거든요. 근데 스님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제가자한테 어떤 그 헤게모니를 뺏긴다는 게 별로 뭐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성가에서 우리는 장유화상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오빠가 장유화상이 당시에 실존했는데 그분이 실질적인 불교를 가져온 분이 알겠느냐. 허황우는 탑을 싣고 왔다라고 했지만은 그 허황우가 오게끔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한 분은 바로 장유화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성가에서도 장유화상을 어떤 대표 인물로 그렇게 내세워가지고 나라에서 엄청난 그런 지원하에 장유사라는 절을 짓고 그 짓자마자 바로 본사가 바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우사는 대부분의 거기 말사로 이렇게 되고, 거기에 따른 전지도 요즘으로 치면 300결이 한 160만 평 정도 됩니다. 제가 옛날 살던 제 고향이 밀양 그 산 외면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옆에 있는 면이 바로 표충사가 있는 그 산 내면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표충사의 땅이 우리 그 마을 앞바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옆면까지도 그 사찰의 땅들이 막 있다는 거죠. 제 본사가 범어사인데 범어사의 땅이 금정산 일대 그 동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산동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다른 이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300개이나 되는 저것을 보면 대청동 사지 일대와 저 주포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창건하자마자 장유사가 본사되고 왕우사 말사되는 것은 이제 대표 인물의 어떤 그런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최초로 절터를 잡은 이는 수로왕이고 장유화상은 처음 주지였으며 애장왕대의 장유화상을 악모하여 장유사를 크게 짓고 전시 300개를 하사하고 얼마 후 왕우사를 폐사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우사를 폐사시켜야 되는 거죠. 그 폐사시키는데 이제 어떤 이유가 이유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시지 동남쪽이다. 그 동남쪽이 굳이 금기가 되는 방향인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지만은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유는 바로 장유화상을 대표적인 인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신제 주세붕의
그 장유사 중창지가 실려 있는 저 문집입니다. 그 문집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저 상간본, 예, 상간본에서 편집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조금 내용의 어떤 그 변형이 생긴 것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러나 그 당시에 글로 보면 신제 주세봉은 당시에 사관이었습니다. 태사라는 사관이었고 그 역사를 다루는 사람이 사실을 아닌 것을 그것도 유교의 것도 아니고 불가의 것을 뭐 적어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세봉은 장유화상을 실제했던 인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저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 결론 대청동 사지와 장유화상 그리고 장유사 대청동 사지는 통리신라의 유물이 나왔고 주세봉의 장유사 중창기의 신라 애장왕 창건 기록과 시기가 부합한다. 대청동 사지는 가야시대 실제했던 수로왕과 장유화상과 관련이 있으며 최초 주지였던 장유화상의 본명을 사찰명으로 하였고 통일신라 애장왕이 중심적 역할을 하여 지은 사찰이다. 그 애장왕에 관한 기록을 보면 당시에 일본에서도 애장왕한테 뭐 절을 지어달라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애장왕이 굉장히 그 불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원을 하는 그런 군왕으로 보입니다. 대청동 사지의 가치는 가락국기에 언급된 사찰 장유사가 실제함을 증명하였다. 예. 그리고 대청동 사지 이제 장유사지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왕우사지는 동남쪽에 위치한 축포마을 명을산 아래의 지점으로 추정된다. 아까 제가 그린 지도에서 장유사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다 그러면 그 진해 용운의 축포는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우사를 없앨 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시지 동남쪽에 있다라고 해서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장유사에서 보면 이 왕우사는 동남쪽 방향이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청동 사지는 대청동 사지에서 주포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왕우사지를 보면 정확하게 동남간입니다. 그래서 왕우사는 그 왕우사에 대한 그 많은 분들이 태정응달리로 보지만은 물론 태정응달리도 방향은 동남 내지는 약간 그 동남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우사지에 대한 기록을 보면 왕우사지는 종글 서남하 60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글 서남쪽 60보에 만전을 쳤고 그 만전을 쳤던 야외 장막 궁전을 쳤던 자리에 질지왕이 나중에 기념회가 왕우사를 짓기 때문에 만전이 곧 왕우사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만전은 종글 서남쪽 60보라 그랬는데 태정응달리에서 보면 서남쪽으로 가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래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방향 자체가 맞지가 않죠. 서남쪽으로 가면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기 때문에 맞지도 않고 방향도 정확하게 동남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동이나 동남간은 어느 정도의 어떤 허용 범위 내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대청동 사지에서 왕우사지가 정확하게 제로되어 보면 45도 그냥 이 동남간이죠. 그래서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대청도 학술 자문회의 때 갔는데 저는 뭐 처음 사실은 이런 데 초청 받아갔습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한 지는 오래 안 됐고 그런데 장혜사 주지 스님이 제 도방이라서 제가 또 이쪽을 연구하고 하니까 스님이 꼭 와봐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그래서 학자 세 분이 오셔가 하는데 아이고 처음에 이렇게 운을 떼는 분이 여기에서 뭐 물론 그분들이 보기에도 그 명문기하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조금은 기대치에 못 미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말씀이 이 풍수적으로 보나 여기는 절터가 될 수 없는데 왜 이 대청동 사지라고 했느냐 이렇게 벌써 말씀하시면서 부정적인 말씀을 막 쏟아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듣고 있으니까 깝깝한 거예요. 아니 상계 계곡 위에 보통 석축으로 쌓은 데는 대부분 절터고 그러고 그 산중에서 기와조각이 놓았다 그러면 그 관청도 아니고 그 산중에 뭐
대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가 그 절터이면 분명한데 그리고 또 거기서 스님 앞에서 풍수 얘기하고 절터가 아니다 하니까 참 기가 차더라고.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연구를 하자 싶어서 연구를 해본 결과 장유 화상은 역사 속에 실제했던 인물이고 대청동 사진은 옛 장유사 추정짐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우사지에 대해서 왕우사지는 분명히 아니고 왕우사지는 거기가 될 수가 없고 이제 왕우사가 폐사될 때 농장으로 만들고 창고로 만들고 소나 말을 키우는 마구간으로 만들었다 했는데 그 계곡에는 농장을 할 만한 터가 없습니다. 주포마을이라면 거기 산 아래에 터가 있기 때문에 농장을 하든지 뭘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도 거기는 왕우사가 될 수 없고 물론 이제 또 거기에 왔던 분들은 어떤 분들은 거기 왕우사지라고 굉장히 주장도 하고 이랬다 하는데 물론 가야 불교의 흔적이 많지는 않고 또 그것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나 그냥 고집해서는 안 된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억지로 고집해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파사스탑이라든지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무조건 아니다. 허황우도 실제하지 않았고 장유화상도 창조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창조한 인물이다 그러면 창조한 인물이라는 기록과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전부 추정입니다. 그런데 가야불교를 부정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가야불교는 추정이 많다, 기록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분들 역시 전부 다 추정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고대 어떤 신화 중에서 후왕과 수로왕만한 이런 그 환타지와 대단한 그런 결혼 신화가 없습니다. 단순히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수로왕은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굉장한 역량과 철학을 갖추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나라가 굉장히 발전하고 그리고 500년 이상 나라가 존속된다라는 것은 그냥 뭐 그 속에 핵심이 없다 그러면 그게 존속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볼 때 장유화상은 실존한 인물이다. 자, 역사에서 발굴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그래서 해석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덮어놓고 부정을 전제해놓고 마치 끼워 넣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좀 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논리가 정확하지 않는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어떤 그 가야 불교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거나 그렇다 그러면 그건 학자적인 양심을 속이는 것이다. 지금 홍익 인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이래 했는데 이것이 뭐 우리 지금 당대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하면 역사가 무서운 게 기록으로 남고 근거가 남고 그 인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알 때 역사를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리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나가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야 불교나 이 가야 문화는 단순히 뭐 잊혀진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발굴 가능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 현재에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하는 분들도 부족했고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저런 해석이라는 것이죠. 해석이고 이제는 지금 인제대에서 참 이렇게 잘 하시는 것이 강당과 제야 역사를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시민사학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사학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